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이런 행보를 펼치고 있다라는 의도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뭐 아무쪼록 뭐 어떤 누구를 통하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는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의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뭐가 주목됩니까, 장 소장? 하나밖에 없죠. 뭐요? 한일 정상회담. 예. 다른 거 뭐 평가가 가장 엇갈리죠 지금. 근데 이게 참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뭐 본론 들어가기 네. 전에 아무튼 그 하나밖에 없다. 배 소장은. 저는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은 이미 불거진 이슈고 또 시간이 또 한참 걸릴 것 같고요. 앞으로 69시간 근로시간제죠. 예. 제가 한 게시판을 들어가 봤더니 바글바글이더라고요. 바글바글이고 아니 어떻게 9개월 동안 전혀 경청이 없었느냐. 이게 그냥 20대 직장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단번에 다 나올 대답이었는데 이걸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순간적인 파장이나 그 영향이 미치는 파급은 69시간제가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20시간에서 69시간으로 줄여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60시간으로 반으로 딱 자른다고. 120시간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간에 잠깐 튀어나왔던 단어였었죠. 네. 윤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예.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그렇죠. 뭐 실무적인 준비를 다 해서 발표까지 했는데 정작 그 공약을 낸 대통령이 이건 심하다라고 이제 제동을 건 모양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도 한 이틀, 3일 지나서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여론의 흐름을 본 거죠. 그렇죠. 특히 MZ세대가 반발이 심하다. 이거 뭐냐. 우리가 노동 유연화를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는 있다. 하지만은 노조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85%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엔 일을 하더라도 대체휴가 쓸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일만 하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휴가도 못 받는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온 거죠. 그거를 뒤늦게 이제 노조도 만나고 제도적인 보완도 하고 이거는 좀 많이 국정 운영에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배 소장이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뭐 무려 9개월 동안 경청을 안 했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60시간 이상은 너무 많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대통령이. 그러면은 기준되는 시간이 뭘까요? 저는 이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52시간이 싫다. 이걸로 출발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과연 이제 노동시간의 유연성이라든지 삶의 질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럽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가능한 노동시간의 이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른바 일각에서 나왔던 뭐 워라벨 50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워라벨 50라는 것이 5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시간 정도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다음 그에 대한 우리가 이제 69시간제 이야기 나오는 건 52시간제도 마찬가지로 52시간제만 일하라는 게 아니라 더 하게 되면 초과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그 관련 법 규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데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예. 방금도 52시간제라고 표현하시고 그거 이상이면 초과 수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원래는 40시간이죠. 40시간이죠. 40시간이고 최대로 연장 근로 할 수 있는 게 12시간이라서 52시간이라는 얘기고 그 연장 근로 12시간 부분은 이제 초과 수당 받는 그 기존의 제도인데 이걸 뭐 너무 갑자기 또 왕창 늘리겠다. 그리고 많은 그 분들은 장 소장 얘기처럼 그렇게 잔뜩 일했으면 한 일주일 푹 쉬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보내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대체력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긴 휴가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우니까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길게 가는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후퇴했잖아요. 후퇴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50시간에서 잘못을 인정한 거죠. 네, 50시간에서 60시간 사이로 우리가 뭐 60시간 캡을 씌워가지고 한번 논의해 볼게요 이러는 거고 또 정부에서 정책으로 발표했더라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아니, 그러니까 안 돼요. 이미 모양새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국회 통과 더 힘들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뢰죠. 정부의 신뢰고 이제 정책의 신뢰인데 지난번에 만 5세 취향 연령도 똑같습니다. 민심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번에도 MZ세대의 지지를 얻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게 이 근로시간 조정인데 얻기는커녕 오히려 잃지 않으면 잃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우리 한일 정상회담 얘기 아까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려는 걸 막았는데 장 수장 얘기해 보세요. 후폭풍이 들여온 그러한 한일 정상회담이었고 야당의 감정적인 공격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배 소장은. 불안한 시작이죠. 불안한 시작이고 또 앞으로 어떤 여론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일본 관련 이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일본 정상회담 갔다 온 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된다. 앞으로 이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는 상당히 더 민감해지고 또 일본의 태도뿐만 아니라 미국의 태도까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이제 좀 나눠서 보면은 일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악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자 이 변제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것이냐라는 것에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못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어떤 식으로 여론이 전개될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그나마 이제 보수층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이슈가 보수층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괜찮을 이슈냐. 중도층까지는 화가 나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4월 달에 26일 날 국빈 방문했을 때 미국에 얻을 건 얼마나 화끈한 걸 얻어낼 건가. 그다음에 이건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이제 보수 내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외교 전문가, 이제 보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5월 달에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GA 이제 이 확대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에 좀 양보하고 G8에 포함됐을 때 얻을 이익과 그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좀 상당히 상한 부분과 또 대부분의 판결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회담이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과 그 기시다 총리의 외교적인 협상이 부딪힌 지점이었다고 봐요. 우리는 그래요. 강제징용 문제 제3자 변제할게요. 일본에 구상권 청구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결단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일본 기자가 아니 일본의 호응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말을 딴 데로 돌려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를 확인했고요. 긴밀한 의사소통을 앞으로 계속 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현찰을 줬고요. 어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은 G7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뭐 한국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때 다른 어떠한 명확한 조치, 대응, 뭐 일본 측의 뭐 반응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짐이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어음 받았다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네. 어음이란 건 뭘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도 네. 약속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 뭐 이거 수출 규제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게요. 이런 그냥 굴욕적인 약속 어음만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참 문제는요.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해자한테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런 말만 되풀이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극우 언론에서는 아니 위안부 문제 해결해라라든지 아니면 독도 문제도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내용을 우리가 다 밝힐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보지 마 이러고 독도 문제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어. 논의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제가 아니었어라고 하고 네. 거론은 됐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소상히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예. 공식적인 스윈스 회담이나 확대 정상회담 때는 이거 논의를 안 했는데 기시다 총리랑 2번의 저녁 식사가 예. 있었잖아요. 그때 기시다 총리가 노련한 외교가로서 슬쩍 그냥 한번 툭 던지지 않았나? 던지고 그리고 언론에 흘리고. 네. 이런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예요. 네. 심지어 독도까지 꺼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전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만약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독도 부분은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2015년에 우리가 한참 위안부 협정을 할 때 그때 일본의 외무상으로 아베 정권의 외무상으로 실무적으로 거의 총괄하는 담당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선뜻 뭔가를 내놓는 거를 주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외교의 특성도 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위안부 협정에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자체가 줄기차게 다른 일본의 그 우익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독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분쟁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뭐 요미우리나 산케이나 이런 신문들은 그냥 뭐 거의 본능적으로 계속 흘리는 언론들이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럼 안보실이 과연 이런 여론을 모르는 바보일까? 알고도 하는 거죠. 알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도 하는 것의 핵심은 이제 기대감일 겁니다. 이제 그래도 이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는 일본이나 또 미국으로부터 얻는 게 있고 우리 경제 산업적으로 안보적으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 기대감이 얼만큼 부응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가늠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한 8, 9월 정도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모르겠는데 자칫 이게 연말 또 내년 초로 넘어가 버리면은 총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총선 전에 내년 3일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이 불안한 시작이 됐는데도 선거가 없으면 저는 이게 상당히 더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 대통령의 결단은 맞는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한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반목된 상태로 있을 거냐.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지만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관계라든지 국익이라든지 아니면 협상 이런 거보다 민족적인 관점도 하나의 중요한 외교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간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저가 대통령실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에 유감스러운 거는 뭐냐면 사과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글쎄요. 한 번 더 사과 듣는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새로운 식으로. 사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은 50여 차례나 사과했었잖아. 뭘 더 받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좋아요. 사과 50차례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망언은요. 한 1000번 한 것 같아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망언 1000번도 더 했어요. 그걸 당연히 사과 한 번 더 받아야죠. 그걸 왜 우리 쪽에 이거를 뭐 알아서 자진해서 사과 안 해도 괜찮아 이해하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인식차는 확연합니다. 이제 이게 뭐 공직선거법에 관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8월에 또 5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전국 경제연합회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던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한국 전국 경제연합회와 일본의 K단넨 우리의 정경련과 유사한 성격의 그렇죠. 단체입니다. 이제 미래청년기금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 국민들과 우리의 인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은 지난해 조사를 보면은 80% 이상이 과거사의 해소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일본 국민들은 두 개 응답이 조금 성격은 다른데 두 개 응답을 좀 같은 속성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 10명 중 일본 국민들 9명 이상은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다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할까. 물론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은 일본 지도층들도 일본 국민들도 사과할 생각은 별로 아니 나 없을 사과 거예요. 안 해도 좋다니까요. 네. 안 해도 좋은데 저한테 제발 안 내지 마시고요. 망언하지 망언만 말고 하지 마라.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말고 야스쿠니 네. 신사 참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화나게 하지 말라고요. 사과 안 그렇죠. 해도 우리는 좋아요.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 안 할 거예요. 제가 배 소장님께 어떻게 화를 냅니까? 장 소장 이제 뭐 이 방송에서 번번이 일본은 앞으로 좀 제발 그런 망언하지 말고라고 네. 하는데 일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90% 이상 국민이 뭐 반성 뭐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국민 여론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 망언은 더 자주 하라는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일 간의 미래 관계, 협력자 관계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우리가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막아야 돼. 그 명분 가지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저 일본 되게 좋아해요. 일본 가서 온천하고 여행 네. 다니고 맛있는 거 네. 먹고 하는 거 좋은데요. 그거랑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계속 망언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일본의 여론이나 일본 정치권 언론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 이런 걸 내놨지만 정권 바뀌면 저것도 금방 없었던 일이 그렇죠. 된다는 얘기가 네네. 나와요. 근데 예. 그거는 역사성을 따지고 볼 때 한일 그 위안부 박근혜 정부 때의 합의안은 그래도 양국 정부가 돈을 낸 일본 정부가 돈을 낸 그렇습니다. 거였습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부터. 일본 정부로부터 낸 돈으로 만든 재단조차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합의안을 번복해 버렸는데 이거는 국내 기업이 내는 돈이라고 네. 하는 안을 만약 정권이 바뀌면 이걸 유지하겠습니까? 그럼 불을 보듯 명확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 2개월 남았지만 그러니까요. 그게 민사상 소송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10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안 바뀌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거에 대한 소송은 다시 나올 수가 있다. 아니 이미 구상권도 나올 수 있다. 이미 돈을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분들이 네. 국내에 있는 그 맞아요. 전범 기업의 손자 회사들 강제로 돈 하는 소송을 막 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분들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뭐 제3자 변제안이건 뭐건 내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받지 막을 수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법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청구권 협정은 외교 협정이고 그다음에 이 대법원 판결은 우리 국내법의 최상위 법의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두고두고 계속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상권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과 앞으로 이것이 법적인 해석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 기시다의 그 기자회견 일본 일답을 유심히 봤는데 표현을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안 쓰죠.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일본 외무상은 공식적으로 강제동원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죠. 없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국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했다면 네. 그냥 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문제 등등은 그냥 놔두고 네. 예. 그냥 양국 간의 견해차가 있는 채로 놔두고 정상화하도록 외교적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실 실패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맞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거요. 아니 그래도 해야죠. 그냥 뭐 국민들이 비판하고 혼내더라도 설명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은 왜 그럴까? 정치와 외교를 모르는 대통령의 결단 무모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 요미우리랑 신문이랑 인터뷰하면서 자세하게 일본 국민한테 설명했잖아요. 그 왜 우리 대통령은 왜 우리 국민한테 설명 안 해요? 가기 전에 설명 안 하셨으니까 오셨더라도 박진 외교부 장관만 내보내지 말고 대통령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가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기대해야죠. 1시 37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마라톤 대회로 통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잠실대교와 올림픽로 통제는 조금 전에 해제됐고요. 후발주자들이 종합운동장으로 향하고 있어서 백제구분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신천중학교 구간 양방향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곤지암 3터널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정리됐지만 삼북터널에서 곤지암 3터널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터널
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화도나들목까지 8km 구간 정체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 교통량이 조금 더 늘었는데요. 청주 휴게소에서 목천까지 막힙니다. 이후 안성분기점 부근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양재부터는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주 69시간 문제당 한일 정상회담 얘기 주로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 했는데 정치권 소식도 좀 가볼까요? 민주당 내부의 문제 또 국민의힘 당직 개편 문제 언급해볼까요? 장 소장. 저는 예. 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예.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의 반응은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부적절하다? 국익과 관련된 문제고 외교와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수인, 매국, 조공, 굴종, 구료, 삼존도, 이완용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민주당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모습 보인 것은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지 못하겠다라는 안 하겠다라는 산불 정책 중국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어느 정권이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 기자가 중국 공안한테 맞았는데도 항의 제대로 못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그냥 성명 불상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삶은 소대가리 들어도 가만히 있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항의 못했습니다. 굴욕 왜고한 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요 집권을 해본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서 폄하하려고 그러고 윤 정권 공격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대안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역시 민주당은 부족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배 소장도 한마디 하시죠. 글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과다는 표현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통령의 지금 대일 관계 관련해서는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등한 상태고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걸을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또 일본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전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더 대등하지 못했던 면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중국과는 그렇지 않았냐. 중국에서 혼밥 먹었지 않냐. 너무 지나간 일들을 계속 또 끄집어내고. 알겠습니다. 저는 저 혼밥 얘기 안 하는데. 한마디씩 얘기한 걸로 그냥 이 부분은 정리하고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대여 또 대정부 그렇죠. 공격에는 더 강하게 나가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 이제 한 6개월 남짓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제 나름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과 이제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했는데 절대적으로 그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 지도부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좀 쳐져 있는 그런 느낌,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실 정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는 정당의 본질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다름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토론과 수렴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이 모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당직 개편,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해달라.
또 과거의 뉴 민주당 플랜이나 뉴 파티 위원회를 참고해서 제2의 플랜을 세워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갈까요, 배 소장님?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문제가 해소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어떤 식이든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지지율이 무엇보다도 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 3개 정도로 나눠보면 일단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주춤하는 삐그덕거리는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이 지지율이 그래도 일본 제3자 변제안에 대한 파동 또 69시간제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33이니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예. 최근에 이제 대통령 관련된 그 일본 이슈 또 근로시간제 관련된 MZ세대들의 분노도 반영됐는데 많이 좁혀진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울도 그렇지만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38%예요. 전국 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또 당내에 친명 비명 뭐 수박이다 뭐 박쥐다 이런 논란도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격도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호남 민심도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지방선거였나요?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뭐 아주 최저치로 맞아요. 나왔던 그런 맞아요. 결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호남과 40대 화이트 칼라는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총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한 60, 70% 가까이 올라갔었던 그 정도로 유지됐던 호남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이긴 합니다만 38%는 이게 적신호가 켜져도 여러 개 켜진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네. 호남의 지지율이 저렇게 낮다면 민주당의 내부는 폭발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호남이 움직이고 그거에 구심점이 있다면 분당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는데 내가 공천 받을 수 있어? 내가 공천 받더라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내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1차적인 단계로서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의원들은 탕평 인사해라. 세 자리 내놔 빨리.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민주연구원장 세 자리 내놔. 그거 빨리 비명계 인사들로 바꿔. 그래야 당신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어.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떠한 수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천 제도를 선보는 네. 그런 태스크포스 팀에는 비명계 분들을 많이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앵커님. 왜냐하면은요. 지속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무슨 공천 관련해서 무슨 얘기했냐면 저희는요 이미 공천 관련해서는 시스템 공천하도록 당원 단계에 잘 되어 있어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TF를 왜 만들어요? 그거는 자 우리 그 TF에 12명 중에 9명 비명계 인사 임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천권 관련해서는 좀 넓고 넓은 마음으로 새롭게 해볼게 이건데 이미 다 돼 있는 거를 자문기구가 예를 들면 공천관리위원회에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안 만들었으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새롭게 한번 안을 짜보세요. 이거는 그냥 조언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지금 뭐 지지율도 그렇고 당내의 내부의 내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불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안은 있느냐? 불안인데 대안은 있느냐? 그래 나오는 게 무슨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뭐냐면은 좀 시차를 두고서 9월이 됐든 조금씩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응하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수순으로 간다.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인데 그럼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뭐 누가 됐든 그것이 정세균 전 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더 총선 대비가 효과적일 것이다. 예. 근데 그건 그렇다라는 또 보장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핵심 지지층인 팬덤까지 있고 이게 이제 대안 문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이 미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미안한 상태. 그런데 미안한 상태인데
뭔가 해소는 해야 되는데 예. 뾰족한 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없고 시기상으로도 지금 뭘 다 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예. 빠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 한 여름까지는 소강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외부의 사법적인 문제가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을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흔들어 되겠죠. 네. 계속 뭐 재판 받으셔야 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또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법부에서의 뭐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든지 네. 뭐 등등 그렇죠. 이런 네. 어떤 그 계기마다 맞습니다. 좀 변화가 네. 생기겠죠. 네. 그런데 지금부터 당분간은 아무튼 이렇게 그냥 계속 불안하면서 불안하면서 이 국면이에요. 소강 상태인 그러니까 그런 수사가 거죠. 되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왔는데 결국 예.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대표로서 사부 대응을 하는 것과 또 민주당 차원에서 총선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든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의 예. 좀 더 이재명 대표의 사법과 구분할 수 있는 민생 대응이 가능할지 나와봐야죠. 어떤 방법일지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국민의힘 얘기도 잠깐만 하면 당직 개편 내용은 예상대로죠. 네,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 친윤 1세. 친윤 1세이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 우리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뒷받침할게요. 그런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네. 5월 2회 해동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결선 없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적중한 대로 결국 전당대회가 윤심 전당대회였고 이른바 컨벤션 효과, 김벤션 효과는 없고 윤벤션 효과만 남는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뭐 존재감은 앞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전당대회도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한 부담까지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이슈도 있고 앞으로 이제 민생 이슈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이슈도 있고 줄줄이 다 무거운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예. 무거운 이제 덤벨을 들고 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체력을 탄탄히 해서 이걸 버텨낼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카드가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내공이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이제 떨쳐낼 수 있을 만한 고비마다 뭔가 적지 않은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국정 운영의 성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심판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은 또 결국 경제 민생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네. 과연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 나와야죠. 집권 여당이 성과 안 내면은요. 민생이 어려워져요. 법 개정할 사람들도 많은데 네. 국회 협조도 구하지 못한 채로 가능할지 갸웃갸웃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 체제 첫 출발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최고위원들이 첫 번째로 뭐 각종 언론 인터뷰 나와서 이상한 또, 말 해가지고 네, 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상한 말만 5.18 정신 얘기하고 네, 또 69시간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되는 것 또는 한일 정상회담 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 보면 앞으로 순탄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일치 단결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그 판단 우리가 잘 뒷받침해야지 다른 얘기 안 할 거야 이러잖아요. 69시간 문제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이거는 당에서 어느 정도 제동 걸었어야 되는데.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젊은이들이 다 좋아한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다. 그게 안 맞잖아요. 그게 지금 민심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렇게 일방통행식의 네. 지도부 구성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성일종 정책위 의장보다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는 사장 나와. 나 이런 방식으로 일 못해. 드라마 웹툰 드라마나 예. 아마 한두 편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국민의힘 쪽의 목소리 그 논리를 따라가더라도 네. 윤 대통령이 자기 뜻 관철시킬 수 있는 지도 체제를 만들고 네. 자기 뜻과 맞는 공천 불가리도 하려면 네. 국정 운영의 성과가 좋아서 지지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저는 데이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지금부터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정말 여론을 살펴라. 69시간도 그렇고 제3자 변제안도 그렇고 그걸 이제 파격적으로 시도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걷어들이는가도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론을 살피고 데이터에 기준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한 한 단계 더 높은 스텝이 있어요.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자천타천으로 나오고 있는 후보군들 외에 예.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이 재미있는 포인트.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당 내부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네요.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사이